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내린 비로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 13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9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릉시와 양양군 주민 1,5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문진읍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릉과 양양군의회도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용 예정자에 홍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내린 비에 강원 지역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29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영월군 주천면의 한 주택입니다. 26일 저녁 거세게 쏟아진 비에 마당이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길을 만들어 고인 물을 빼냅니다. 피해 주민은 119 구조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습니다. 비가 그냥 막 이 양동이를 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제 비가. 거기다가 물이 이만큼 자세히 안 놀리겠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26일부터 이틀간 강원 지역 곳곳에는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원주 176mm, 평창 141mm, 영월이 125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는 등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비로 인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1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새벽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잘려져 치워진 나무가 간밤에 내린 비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잠시 비가 그쳤지만 29일부터는 다시 2차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장맛비는 29일 새벽부터 강원 영서에 시작되어 낮에는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10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집중호우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에는 항상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알아보셔야 하며 만약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내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방당국은 계곡과 하천 등 침수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빗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가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존권 위협을 내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강릉시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강릉과 양양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관광지와 바다 생태계는 물론 주민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을 거라고 성토합니다. 침출수가 바다로 이제 들어갔을 때 해양 오염이 되면은 해수욕장에 수영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먹을 수도 없을 거고 또 대기질에서 날아다니는 발암물질 이런 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현황을 보면 매립 면적은 4만 8천 평, 16만 제곱미터가 넘고 매립 용량은 676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종 매립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입니다. 사업 예정 지역 바로 인근에 주문진 신리천이 지나고 반경 5km 내에 주문진읍과 영곡면 대부분, 양양군 현남면 일대도 들어갑니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 당진 지역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위험물질이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고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만약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산업단지 안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이런 민간 기업에게 다 맡길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와 지역 정치권도 주민 여론을 들어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강릉시의회에 이어 최근 양양군의회도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미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밀폐되고 포장된 채 들어오기 때문에 침출수나 악취가 적고 실시간 감지 시스템과 처리 시설을 통해 환경 문제를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해양에 미치는 저희들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침출수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해서 고도출해서 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역 하수 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고 어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피해는 하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8월 중순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등을 거쳐 10월쯤 본안을 제출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반대 주민과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기회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용 예정자에 홍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홍 전 본부장이 국유재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 임용 예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임용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생리학 전공 수업이 한창인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저마다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이 가운데 충북은 올해 입학한 이들 본과 1학년 49명을 포함해 건국대 의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충북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졸업 후에 대부분 떠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사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350명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 복귀되는 부분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했을 때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정원 배정하는 당시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고무적인 것은 오랫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가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최대 수건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은 1,800곳으로 전국 13위, 의사는 2,500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에서도 충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 대응이 어려운 전국 4번째 응급의료 취약지에 꼽혔습니다. 충북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소규모여서 의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근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았고, 충북도는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11명으로, 건국대 의전원은 40명에서 73명으로 증원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30년 동안 묶여있던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